자, 3의 2단원, 3의 1단원이 도시화였고 도시화 쭉 받고 3의 2단원까지만 시험 범위더라고. 2단원이 교통, 통신, 정보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교통통신 정보가 발달하면 어떻게 지역이 변화하는가 해가지고 3의 3단원이 지역 변화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막 80일간의 세계일주 그거 얘기하면서 교통통신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얘기했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은 시간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 몇 개 그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선지로 나온 내용들이거든. 몇 개만 적어놓으세요. 시간 거리는 어떻게 돼요? 교통통신이 발달해 시간 거리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요. 했니 이거? 안 했지. 시간 거리는 감소해요. 이 뭐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시간 거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거리까지 가는데 도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 거리는. 그래서 시간 거리는 감소할 거고. 괜찮죠? 공간적 제약은 어떻게 될까? 공간적 제약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공간적 제약. 이동 가는 거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지 당연히. 무점포 매장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무점포 매장은 늘어나겠죠. 점포가 매장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 우리가 찾아가서 물건 구매하는 거. 근데 뭐 교통, 통신 발달 이런 거 하면은 물류센터만 차려놓고 중간에서 막 이렇게 물건 파는 그런 매장들이 늘어난다고. 점포가 없는 매장들이. 오케이? 무인 점포가 무인점포예요. 무인점포.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고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손님들에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점포 없이 뭐 물류창고만 하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그런 매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유통 단계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유통 단계는 유통 단계는 증가해요. 감소하겠죠. 원래는 여기 뭐 우리가 쌀을 구매한다고 칩시다. 원래는 이제 농촌에서 쌀을 수확을 해가지고 도매시장에 넘기고 소매시장에 넘기고 소매시장에서 다시 일반 마트에 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 중간에 이제 유통업체 끼고 이렇게 바로 이제 무점포 이렇게 뭐 이런 매장에서 요렇게 바로 뛰어가지고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유통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두세 단계로 감소하는 거죠. 유통 단계는 감소할 거야. 괜찮죠? 네. 저기 어디에다 쓰는 요거 그냥 첫 페이지 쓰세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선지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첫 페이지가 혹시 몇 쪽일까요? 첫 페이지? 3의 2단원 첫 페이지. 아, 거기죠. 왜 하필 30쪽만 빼셨나요? 30조? 30, 프린트에 30쪽 28도 어? 안 주셨어요. 28쪽은 없고 30쪽부터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라서 28쪽. 30쪽부터 보면 돼요. 오늘 나갈 거예요. 저기 교통 뭐라고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교통 30쪽이 없다는데요? 30쪽이 없다고? 안 주셨어요. 30쪽이 없다고? 네, 없는데 그냥 딴데 쓸게요. 딴 데 쓰세요 그냥. 진짜 설마 없네. 짝수만 뽑았나? 홀수만 뽑았나? 홀수만 뽑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지? 제대로 찍어줘. 아 복사를 할 때 단면에서 됐구나. 바뀐 그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이시죠 일단. 네. 다시 뭐 뽑으면 짜치니까. 여러분 이거 내용으로 그냥 설명하는 줄 알겠습니다. 교통통신 말이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발산한다고 느끼기 쉽지. 왜냐면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밖으로 가기 쉽잖아. 근데 수렴한다고 한다. 수렴한다고 한다. 수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지. 지구촌이 작아지고 있잖아. 원래는 이제 여기서 요랑 완전 이제 따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잖아. 그래서 얘랑 전혀 관련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공간들이 한 점으로 모인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지구촌이 된 거네. 지구촌. 이전에는 저 멀리 외국에 한 번도 갈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웃 마을처럼 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잖아. 그래서 수렴하는 거죠.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시 공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멀리 있는데도 이제 가까운 곳처럼 갈 수 있게 됐죠. 철도가 빨리고 비행기가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 공간이 가까워지는 게 교통통신이 그렇지,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공간이 공간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수렴이니까.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발산으로 생각하기 쉽잖아. 좀 이거
막 이동 거리가 늘어난다니까 우리가 멀리까지 가기 쉽다 이래가지고 발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배워보세요. 이런 거 특징들 알아주십시오. 자, 일상생활 범위는 확대될 거고 30페이지 봅시다. 30페이지. 일상생활 범위는 확대될 거고 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동 가는 거리가 증가할 거다. 이동 가는 거리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도시권이라는 게 형성될 거다. 대도시권. 이거 우리 저번에 도시화할 때 교과서에는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지대 차이 하면서 도심, 주변 지역, 중간 지역, 주변 지역, 위성 도시, 여기는 부도심 있고 뭐 이런 거 설명했죠. 네. 안 했나? 안 했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아마 나왔을 건데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도시의 지대 차이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도시 지역이 분화된다 그랬지. 이건 얘기했나? 네. 아니, 왜 이렇게 별로 안 한 거 같지? 아닙니다. 이것도 들어두세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네. 도시 이 지대 집 여기 세로축은 지대 지불 능력이라 그래요. 지불 능력. 지대가 뭐지? 어떤 게 지대가 땅. 뭡니까? 우리 5단원 할 때 배웠지. 생산 요소가 뭐가 땅의 생산? 대륙.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어떤 대가 같은 거예요. 지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잣돈이었잖아. 기억나니? 네. 노잣돈을 작은 주면 도지. 그렇지 뭘 받아요? 이미지 파일을 받잖아. 임금, 이자, 지대. 여기 토 노자토의 대가로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겁니다. 지대는. 그래서 내가 건물 주면은 월세 주면 월세 받는 게 지대야. 괜찮죠? 근데 여기가 중심지와의 거리고 거리. 자, 그러면 중심지랑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는 내가 월세를 주고 싶잖아. 내가 건물주라서. 자, 공업 기능한테 주면 한 600만 원 정도 한 달에 준대. 근데 내가 상업 기능 이런 데 주면은 월세를 주면은 상업 기능은 돈 많이 버는 애들이란 말이야. 상업 기능, 중심 업무 기능 이런 애들은 그리고 상업 기능이랑 중심 업무 기능은 약간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업무를 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바깥으로 가면은 지대 지불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얘네들이. 이해가니? 근데 공업 기능을 만약에 이제 월세를 주려면 상업 기능은 한 1,000만 원 준댔는데 공업 기능은 600만 원밖에 안 준대. 대신에 얘네들은 꼭 도시 중앙에서 물건을 파는 게 만들어서 물건 팔면은 돈은 많이 벌릴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벌리는데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막 내려가고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바깥으로 내려가도 이 지대 지불 능력이 완만하게 떨어져요. 이해가니? 네. 그리고 주거 기능이 제일 돈을 지불 안 할 겁니다. 여기 내가 건물 준데 도심 한가운데잖아. 집값이 제일 비싸겠지. 근데 여기 살래? 여기 뭐 출퇴근하기 되게 편하겠지. 도심 중심이니까.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못 내겠다 한단 말이야. 여기 굳이 생산 활동이 아닌데 돈을 소모하기만 하는 건데 너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싶진 않은 거지. 도시 중심지에서. 대신에 사는 거는 출퇴근 정도 하면 되지. 하루에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멀리 가더라도 이 지대를 요 정도는 지불하겠습니다가 조금 더 완만하게 떨어져요. 이해가니? 네. 그래서 요까지겠죠. 도시 딱 중심지가 여기 도심인데 이 도심에서는 결국은 무슨 기능만 남을 거냐면 제일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이랑 상업 업무 기능만 남아요. 상업 업무 기능. 이 상업 업무 기능을 뭐라 그러면 마치 처음에는 막 기능들이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여기 학교도 있고 여기 뭐 공장도 있고 여기 뭐 그 업무 기능도 있고 뭐 서비스 하는 거 방송국도 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애들만 남아. 왜? 집값이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이해가니? 그래서 마치 얘네들이 이런 기능들만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처럼 보여. 그래서 얘네를 집심 기능이라고 합니다. 중심에 집중하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이 어디야? 도심이고 도심. 이거까지 이해가니? 지윤아 괜찮니? 졸리면 일어나세요. 파이팅. 안 졸립니다. 안 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공업 기능이랑 주거 기능은 바깥으로 밀려날 거란 말이야. 왜? 땅값이 비쌀 거 아니야. 교통 중심지는 제일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 비싼 땅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능들을 이심 기능이라 해요. 이 이심 기능을 중심에서 이탈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탈하는 기능.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 이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표현합니다. 교가 이제 그 도시 지역 말하는 거고 도시 지역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비스무리하게 역도시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교과서 외의 내용인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 나오죠 이거. 네. 처음 듣는다고? 이게 30쪽에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30분 거 아니고 요 앞에 요 앞에 도시화 파트인데 아, 그런가요? 몇 쪽? 학교에서 안 했니 혹시?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성형쌤 아니야 이거? 조금 맞긴 약간 정쌤은 도시화로 아니면 해야 넘어갑니다. 돼. 도시화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은 다른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안 배웠으면 넘어갑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심지 기능은 계속 땅값이 비싼 걸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은 가운데 남고 아닌 애들은 바깥으로 밀려난다 정도만 이해하세요. 네, 선생님 굳이 나 이거 시험에 엄청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 학교 같은 것도 이렇게 학교 같은 것도 저기에 돈을 내는 게 불가능하면은 밀려나 그래요. 국립학교도? 아니 학교는 주거 기능이랑 같이 가거든요. 음. 그래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능에 속합니다. 아. 학교도 이신 기능이야. 네. 그래서 아파트랑 같이 가는 기능이에요. 학교는. 아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은 뭐가 역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교외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대도시권이 형성될 거예요. 대도시권. 이거는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맞아. 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집값이 비싸질 거 아니야. 집값이 비싸지니까 이 집값을 감당 못하는 애들이 밖으로 밀려나는 거거든. 그래서 교통통신 발달로 대도시권이 형성된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가 공간은 당연히 확대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 교통통신 발달의 문제점인데 이거는 몇 개만 좀 적어주세요. 교통통신 발달의 문제점. 교통통신 발달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문제점. 첫 번째로 정보화가 되면은 정보 소외계층하고 일반인들하고 뭐가 생긴다 그래?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하고 교통통신이 발달 안 한 지역이랑 뭐가 생긴다 그래? 그 차이가 뭐야? 격차가 생기죠. 그러면 교통통신 발달이니까 이건 무슨 격차겠니? 지역 격차. 지역 격차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 격차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현상 같은 게 단어로 나올 거냐면 빨대 효과라는 게 단어가 나와요. 빨대 효과. 또 빨아보는 거 맞아. 일상생활 범위 확대. 빨대 효과가 왜 안 나올 건데? 빨대 효과 들어봤죠? 학교에서 했니? 안 했니? 안 했어네. 너네 교과서가 좀 부실하긴 해 원래. 저번에도 좀 부실했고. 이 정도 단어는 드러나.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중학교 때 배웠어. 빨대 효과라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빨대. 여기는 중심지고 여기는 배후지였는데 여기는 뭐 촌락이고 여기는 그 도시 지역인데 원래 여기도 영화관이 하나 있을 수 있죠.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롯데시네마, 뭐 메가백스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실제 진해 지역에 해양극장이 있었거든요. 해양극장이 있는데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당연히 망하겠죠. 이제. 왜요? 여기서 굳이 이제 이전에는 아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랑. 근데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1시간만 가면은 훨씬 이제 삐까뻔쩍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놀러 가려면 여기서 이제 좀 구질구질한 영화관에서 영화관 2개밖에 없었거든요. 관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장. 그런 영화관에서 보는 게 놀러 가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전에는 못 갔으니까 교통통신이 안 놓여져 있을 때는 이제 교통통신이 놓여지고 나서 놀러 가니까 이쪽 지방에 있는 인구든 노동력이든 산업이든 쇠퇴하는 효과를 말해요. 빨대 싹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지역화죠. 이 지역화 전략을 중3 때는 되게 빡세게 배워. 중3 때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지방 중추도시 육성, 뭐 사업 등 제도적 방안 이렇게만 나오네. 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중3 때 지역 슬로건이라든지 지역 마스코트라든지 지역 축제라든지 그런 게 다 지역화 전략이죠.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지역 축제 이런 거 지역 경쟁력 강하지 그런 걸 다 지역화 전략이라고 부르고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랑 못 사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교통이 안 편리한 지역은 이런 걸로 이제 자기만의 메리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간 격차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환경 문제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입니다. 이 서식지 파괴 문제로 대표적인 게 로드킬. 아, 로드킬 누가 많이 죽어요? 고라니. 고라니가 많이 죽죠. 고라니.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뭐가 나온다 그래? 고라니 살리려고. 그거 다리 위에 다리 있는 아 맞아 그거. 이거 이야기 하셨나? 생태종. 이거 제가 진짜 기억납니다. 여기 그 보통은 산과 산 우리 이제 산과 산 사이 다리처럼 이렇게 원래는 동물들도 우리가 막 출퇴근하듯이 여러 산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식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 그래서 평소대로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도로를 낼 때는 어디로 낸다? 산과 산 사이에 내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래서 위에 약간 육교처럼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잔디도 깔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위화감이 없게 서식지를 보호하는 겸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우리도 이제 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생태통. 용어도 기억하시고 이거는 단답형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환경 두 개는 다 환경 문제입니다. 생태계 교란 문제인데 이 생태계 교란 문제로 생물 외래종 유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래종 유입. 당연히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뭐 항공기든 배든 선박이든 외국 생물이나 외국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런 거 얘기인데 여기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아는 거 들어봤습니까? 왜 안 들어봤지? 이거 나올 텐데 이거는. 사고 잘안 됐는데. 영화 공부하네. 정비 환경에 도움을 준다. 선박 평형수. 사고 많아져. 환경 물질. 들어보세요. 왜 이게 안 나오지? 안 나올 리가 약간 없는데. 약간 들어만 외래종 드세요. 유입은 어. 들어봤어. 들어만 드세요. 이때 해결책으로 나오는 거야. 선박 평형수. 네.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래종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어류입니다. 어류. 아, 물고기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으려는 장치가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야. 왜 들어오냐면 얘네가 들어오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는 98% 무역 의존도가 다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2%밖에 항공으로 안 가.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수출 주도형 산업이 육성돼 있기 때문에 근데 배들이 막 엄청 짐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원양 항해를 하냐면 1번 자 배가 바다가 여기 있고 배가 조금 끄트머리만 해가지고 떠 있는 거랑 배가 중간쯤까지 잠겨서 항해를 하는 거랑 어디가 더 좀 안전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겠냐. 잠겨. 2번이 더 안정적으로 배가 운용이 되겠죠. 네. 근데 평상시에는 짐을 막 엄청 막 많이 싣잖아. 짐을 많이 싣으면 알아서 물이 이게 짐 무게 때문에 배가 밑으로 내려가. 근데 저쪽에서 짐 내려놓고 다시 들어올 때는 짐을 내려가면 배가 위로 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항상 배를 잠기게 만들어줘야 돼서 배 안에 빈 공간을 둬요. 밸러스트 탱크라고 합니다. 여기다 빈 공간을 둬가지고 짐을 내리고 배가 위로 뜨면은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바닷물이요? 바닷물을 채우는 거죠.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무게를 맞춘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배를 좀 안정적으로 운항하려고. 이해가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배를 쫙 빨아들일 때 물을 쫙 빨아들일 때 그 안에 있던 물고기랑 미생물이랑 플랑크톤까지 다 들어가요. 상어 같은 거는 안 들어요. 상어 같은 거는 안 들어오겠죠.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실제로 어류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지중해 담치가 이거 유럽이겠죠. 지중해 담치가 남해안에 풀린 게 이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데. 그래서 요게 의무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2000년 중반쯤인가부터. 그래서 여기 거름망도 당연히 설치하고 물고기가 왔다 갔다 못하게. 그리고 안에 있는 미생물 플랑크톤 이런 거까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존 소독 뭐 이런 것도 하고 전기 분해 이런 것까지 한답니다. 이런 게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먹이사슬 교란하는 걸 막는 장치야. 괜찮죠? 네.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네요. 너무 졸리지? 졸리면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요. 일어날 데가 없어? 서서 들어 있어. 서서 들어 옆에. 일로 오세요. 일로. 괜찮죠?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아 진짜네. 어? 이제 졸리다고? 왜 졸리다고?
보자, 일상생활 범위는 확대될 거고 경제활동 범위 확대되고 여가생 공간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31페이지 생태환경 변화 여기서 뭐 생태환경 여기는 문제점이 안 나오구나. 생태환경이 파괴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뒤에 먼저 봅시다. 문제점.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적극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데 교통이 불리해진 지역은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나와 있죠. 이런 걸 빨대 효과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새로운 교통기반이 구축하거나 뭐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이런 게 뭐 지역화 전략이라거나 뭐 균형 개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파괴가 두 번째 문제점인데 새로운 교통로를 건설하거나 동식물 서식지 파괴 이런 거. 아까 서식지 파괴로 로드킬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외래종 전파로 생태가 교란된다.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회도로 뭐 생태 통로, 그다음에 야생동물 뭐 동식물 보호법도 제정하고 아까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같은 것도 한다고. 이게 교통통신 발달과 뭐 변화와 문제점 및 해결책이에요. 예찬님? 네. 그리고 이제 교통통신은 했고 이제 정보화. 자, 아까는 지역 격차라 그랬죠. 지역 격차니까 여기는 무슨 격차겠니? 정보 격차예요. 정보 격차. 정보화. 문제점인데 여기는 정보 격차. 문제가 이런 게 기출 문제 나왔더라. 자, 이 정보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보 활용 능력 지표인데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거는 2005년이고 이거는 2015년이다.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면은 자, 정보 격차는 완화됐습니까? 심화됐습니까? 정보 격차가. 정보 격차가 이거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을 나타낼 표야. 2005년에는 40%였고 2015년에는 70%였다. 그러면 정보 격차는 완화됐을까? 심화됐을까? 실무하는 완화됐어요. 아, 네.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이잖아. 아, 그래서 여기는 정보 격차가 얼마라는 거야? 60 정도라는 거고 여기는 정보 격차가 30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활용 능력이라서 요거에 격차인 거죠. 애들이 이 문제 나왔는데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 나오면 주의하세요. 이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활용 능력이면 이게 격차니까 줄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에는 요 단어를 하나 정보 소외 계층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겠지. 지원 괜찮니? 네. 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정보 격차, 정보와의 문제점입니다. 정보 격차가 정보 격차, 정보 소외 계층이 할아버지나 농촌의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보 소외 계층. 자, 그러면 정보 격차가 심화되면 이것도 선지로 나왔어. 정보 격차가 심화되면은 빈부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전에는 그 고대에는 노동력이 그거랬고 그 중세에는 토지가 생산 수단이랬고 그다음에 근대에는 자본이 생산 수단이랬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데 미래에는 그걸 뭘로 보는 거야? 정보로 보는 거예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희망 편 절망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제한이 없죠. 무한하잖아 정보는.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그러니까 돈이나 노동이나 토지나 이런 걸 한정돼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빈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게 이렇게 극상층이나 극하층이 없고 극빈층이나 극부층이 없고 전부 다 중산층이 되는 이런 사회가 이상적 사회야. 이걸 타원형 구조라 그래요. 알 필요 없고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빈부 격차라는 거는 이런 걸 가정하는 겁니다. 정보도 다 무한하긴 한데 모든 정보가 다 똑같은 질의 정보는 아니잖아. 진짜 돈 되는 고급 정보들은 하위 상류 계층들만 다 가지고 독점한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돈 되는 그런 정보들은 이게 그 생산 요소가 되니까 얘네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산층 몰락하고 이제 좀 저렴한 그런 정보들만 접하고 쓰레기 정보들만 접해가지고 다 극빈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절망편이고 피라미드 계층, 아니 그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사이버 범죄 같은 문제가 이런 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단어를 좀 괜찮니? 이런 거 단어에 좀 익숙해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카테고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보 격차 이런 거 보면 정보와의 문제점이지 알겠죠? 올바른 해결책을 이기면 돼요. 여기는 정보 소액을 지금 지원해야 되나? 정보 격차가 늘어난다고 정보 윤리를 강화하자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 이 해결책이 뭘로 나오는지만 알면 돼. 괜찮니?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요 단어도 기억해놔라. 정보 윤리입니다. 정보 윤리 강화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어떤 게 들어올 거 아니라 사이버 불링이라거나 뭐 댓글로 이렇게 막 도리돌림하는 그런 거 있죠. 사이버 불링이라거나. 그다음에 감시 정보 감시 문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정보 감시 문제. 이 말이 사생활 침해랑 같은 말이에요. 사생활 침해. 사이버 불링 그 집단으로 누구 한 명 이제 조리돌림 해가지고 막 더플로 괴롭히고 혹은 카톡방 초대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 거. 사이버상에서 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단어만 기억해놔라. 나올 게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다른 데서 사문 생윤 막 이런 걸 가끔씩 내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판옵티콘이란 단어를 기억만 해주세요. 정보 감시의 사례로 판옵티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판옵티콘. 뭐냐면은 판이 넓다는 뜻이고 옵티라는 게 보다라는 뜻이거든. 넓게 본다는 얘기야. 실제로 등장한 적 없는 그 이론상으로만 보완된 감옥 모델이에요. 원래는 감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간수 방 하나, 그러니까 죄수 방 1, 2, 3, 4, 5, 6, 7, 8 이렇게 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간수는 어디냐면 여기서 이 방들을 감독하고 있어. 이게 실제 모델이고, 근데 이 파놉티콘 모델은 어떻게 하면 좀 감시를 효과적으로 할까?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 했던 걔예요.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모델이야. 자, 여기 중간에 감시탑이 있고요. 여기는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이쪽 지역들이 전부 죄수들 방이고, 여기는 되게 환하게 밝게 해놔. 그럼 죄수들 입장에선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지금 감시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난 되게 화나단 말이야. 항상 감독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모델로만 제시가 됐는데 정보사회가 발달하니까 무슨 느낌이 든 거야? 그때 그 파놉티콘이란 개념으로만 제시된 이 감옥 모델이 실제로 도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말이야. 그래서 요 집단 괴롭히라거나 사이버상의 괴롭힘이라거나 이런 정보 감시 같은 거는 정보윤리 강화를 통해서 한번 해결하자. 그리고 인터넷 중독 같은 거.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 개인 사회 다 필요해요. 이거는 개인으로서는 인터넷 시간 정해두기. 그 스마트폰도 뭐 사용 시간 자체적으로 막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 시간 정해주기. 사회 문제는 여기는 뭐 셧다운제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정보와 문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게 나온다 정도만 이을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런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괜찮죠? 내용 안 어려워요. 네, 괜찮습니까? 네. 지웁니다. 그리고 네. 정보와 관련해서는 단어 몇 개만 좀 기억해보자. 네. 홈 IoT라는 단어, IoT라는 단어와 IoT, 그렇지, 유비쿼터스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보십시오. GIS, GPS 혹시 했니? GIS, GPS를 안 했나? 너네 교과서에 안 나와서. 처음 들어보는 그러면 넘어갑시다. 뭐 다른 학교 교과서니까 나오는 거 할 필요까지는 없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따로 뭐 안 나오는 거 같네. 여기까지는. 지역부사. 요 정도는 알아둬라. 요 정도는. IoT는 뭐냐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 IoT냐면 인터넷 그렇지. 인터넷 오브 띵스라서
IoT라고 부릅니다. 말 잘한다고 칭찬해. 사물 인터넷이요. 띵이 물건이니까. 지금 모든 지금 얘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얘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근데 뭐 전자칠판 같은 거는 띡띡띡 하면은 뭐 그 인터넷도 연결해가지고 다운받고 이런 거 되잖아. 그런 인터넷에 연결된 물건들이 모든 물건으로 다 대체된 현상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홈 IoT 뭐 이런 거 예전에 유명했어. 그래서 리모컨만 딱딱딱 하면은 가스 불도 들어오고 보일러도 켜지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런 겁니다. 다 하나에 연결돼 있는 거야. 이해가니? 네. 그리고 이게 여기는 사물만 해당하는 거지. 이 사물만 들어가 있는 인터넷이 사물을 포함해서 전 공간으로 확대된 게 유비쿼터스예요. 와. 약간 그 마블 영화 보면 자비스 이런 거야. 자비스도 허공에서 부르면 대답하고 막 허공에 띵띵띵 누르면 다 이게 뭐 연결되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공간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야. 유비쿼터스가 뭐 라틴어 단어로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두세요. 정보와 사회의 단어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야. 괜찮습니까? 내용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30조 아니 31조 정보화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했을까? 없으면 옆에 잠깐 보세요. 일상생활의 편리성, 안정성, 사물 인터넷 요거죠 요거 IoT. IoT의 대중화로 편리성,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이 된다.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네요. 에너지 미터,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게 전부 다 실내 장치 제어기 하나로 연결돼 있는 정보화 사의 특징입니다. 사물 인터넷 대중화로 편리성,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도 늘어나겠죠. 원격 교육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재택근무 이런 거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수평적 인간관계가 확대돼요. 수직적 인간관계가 확대가 돼요. 수평적 인간관계가 확대돼요. 정보화 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근무 환경은 업무 효율성은 뭐 문서, 전자 처리, 화상회의 이런 거 할 거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뭐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교류할 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거고 여론 수렴, 홍보 활동 이런 전자민주주의 이것도 특징이야. 전자민주주의 다 이렇게 볼수 전자민주주의. 자,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 우리는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까? 줄어듭니까? 확대돼요. 이거 때문이야. 전자민주주의. 왜 확대되냐고?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인터넷 신문고 같은 거 원래 그 민원 같은 거 넣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동사무소 가야 된단 말이야. 인터넷 신문고로 글 써가지고 막 올리면은 그냥 내가 길 가면서도 핸드폰으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 참여의 기회는 확대된다. 국민정원 같은 거 말하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다 이게 문서 처리가 되면서 인터넷 댓글 뭐 토론 뭐 이런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잖아요. 형성할 수 있잖아 그런 걸로. 수평적 인간관계가 친구 인간관계를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수직적인 거는 관료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회장님 있고 그 밑에 부장님 있고 그다음에 그 대리 뭐 밑에 말단 사원 이렇게 쭉 이게 수직적 인간관계거든. 근데 수평적 인간관계는 애초에 원격 근무잖아. 이런 식으로 관료제가 정비가 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원격 근무를 되면 당연히 조금 약간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업무할 때 교류하는 비율이 늘어나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개념 확인 한번 보자. 교통통신 발달로 사람, 물자, 정보 등의 이동에 있어 시간, 공간적 제약은 줄어들겠죠. 교통통신 발달로 생활 편리함이 증가하고 인터넷이 이용한 가상공간 인간관계는 줄어들었다. 가상공간에서 인간관계는 늘어날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뭐의 실현으로? 전자민주주의 실현으로. 전자민주주의 실현으로 정치 참여의 기회는 확대될 겁니다. 뒤에 넘어가서 정보화의 문제점입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 행동, 뭐 기록 노출, 그래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네. 사회적 노력으로는 뭐 정보통신 보호 법이나 제도적 마련 이런 걸 하겠죠. 그다음에 개인적 노력으로는 뭐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를 통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밑에 사이버 범죄는 의미는 가상 공간에서 있는 모든 범죄를 말해. 아까 얘기했던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정보 도용이나 인터넷 사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불링 이런 것들. 익명성을 이용하여 쉽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종류, 인터넷 사기, 해킹, 금융범죄, 저작권 침해 이런 거.
그런 것도. 이것도 카피라이트랑 카피레프트 논쟁이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데 요거만 드러나라. 카피라이트는 저작권 옹호예요, 아니면 저작권 뭐 자유화야? 라이트. 카피라이트. 자유화랑 저작권을 이 지적 재산권 분쟁 사례로 나오거든. 인턴 정보화의 문제점 혹은 논란점 중 하나예요.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 개념이 갈수록 희미해지겠지. 복사가 쉽잖아. 그래서 그 이제 저작권을 지켜줘야 된다가 카피라이트 운동이고요. 이 저작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인데 왜 그걸 이제 하나로 제약하려 하느냐가 카피레프트 운동이에요.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지적 재산권 논쟁이야. 레프트 운동. 레프트가 라이트 반대잖아. 이건 걸리고 레프트 운동. 여기는 지적 재산권을